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일보에서 국방선임기자를 하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중국의 건국을 주도한 마오쩌둥 주석이 모든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죠. 이게 중국 내부에서 권력 구조에서 당과 군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재 시진핑 주석에게도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중국군이라고 바꾸는데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인데요. 이를 줄이면은 중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아니라 당군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여기 주석인데 여기서 군령권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내에 국방부는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국과 같은 공산 국가에서는 군에 대한 공산 등의 그립이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모든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말은 무력과 이 무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오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푸젠성 룽엔시 구텐이라는 지역에서 제9차 공산당 대표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원칙은 당이 총을 지배하는 것이니 결코 총이 당을 지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군대가 당을 지도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강조했는데요. 2014년 10월이죠. 이때 시진핑이 구텐에서 군 최고 지휘부 400명을 소집합니다. 1929년 마오의 제9차 공산당 대표회의를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여기서 시진핑은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핵심은 절대적이라는 말에 있다. 불순물이나 가식이 없는 배타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충성이어야 한다. 군이 당에 대해서 절대적 충성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하는 쉬 차이허우를 숙청했습니다. 부패를 이유로 숙청을 했고 그리고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1기 5년, 2014년부터 2018년 1기 동안에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중국군 인사는 장성급이 100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장교는 1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군부의 숙청의 주요 목적은 군부 내의 장점인 세력을 솎아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은 시진핑이 절대 권력에 지키는, 보위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시진핑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군에 대한 장악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군에 대한 그립을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최근 중국군의 수뇌부가 자주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나 대망 침공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숙청 인사만 보면 되게 면면이 화려합니다. 허웨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의 군령권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잡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 부주석입니다. 그리고 허웨이동 부주석이 최근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숙청 가능성이 제기됐고 결국 확인됐습니다. 근데 허웨이동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사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허웨이동은 시진핑이 발탁한 푸젠방 또는 대해방, 대만 해방파, 그러니까 푸젠성에서 대만 해방 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세력을 핵심 거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웨이동 말고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도 역시 수청이 됐는데요. мя오화는 군 인사와 사상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책임자인데요. 그 역시 시진핑의 최측근이고 푸젠방 소속입니다. 이 두 사람에 앞서서 웨이펑어, 리상푸 전 국방부장 2명이 연달아 숙청됐고요. 리위차오, 저우 야닝 로켓급 지휘부도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스퉁 전 육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육군사령관, 위안하즈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무장경찰부대, 중국에는 무경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여기 사령관도 줄줄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들 숙청된 최고위급 장성당 다수가 мя오화나 허웨이동처럼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 이들에 대한 충성심을 믿지 못하고 재확인 받으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 공포를 앞세워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잦은 인사 교체는 군 지부 내에서 잦은 인사 교체는 충성심 위주의 군 인사를 더 부추기면서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충성치 하나만으로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도 높여지고 결국은 사기를 저하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진핑이 숙청의 칼날은 로켓군에게 많이 향했는데요. 중국에서 로켓군은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독립군종입니다. 이 로켓군의 핵심 부대에는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났고 결국 이러면서 작전 수행 능력에 단기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서방 세계의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무기의 역량을 늘리면서 군사적인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같이 지휘 체계가 불안할 경우에는 대만 침공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은 경제적인 부담이나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의 준비를 완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지휘부 교체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작전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럴 경우는 대만 침공 가능성이 단순히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해서 시진핑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런 부패 상황이 중국군의 전투력과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 미국에서 RFA라는 방송이 있죠. 거기서 옛날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 참모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야오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종 계급은 중령이었습니다. 야오청을 인용해서 중국군의 부패 사례를 RFA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만연한 부패와 자금 부족이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사례로 중국 공군, 로켓군 인사들이 미사일 연료를 가지고 허거를 요리하면서 썼다 이런 폭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졌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이 수리가 됐기 때문에 창고에 그냥 가득히 쌓여있는 미사일이 부지기수다. 이래서 이게 또 시진핑의 숙청 과정에서 군부 숙청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런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시진핑의 군부 숙청 칼날이 주로 로켓군에게 향해 있다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돼서 로켓군이 부패 척결의 핵심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때문에 군수 무기 조달,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 핵심 무기의 품질 저하, 비효율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금전을 매개로 해서 진급을 거래하거나 인사부정 같은 거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막고 아까 말씀했듯이 무능하고 충성심만 내세운 인사들을 지휘권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전투력과 지휘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관이 부패할 경우는 밑에 있는 부하 장병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JB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5일에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랜드팩이라는데요. 랜팩에서 한 발언이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데 군사작전에 가장 어려운 요소가 거리의 횡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 경우 작전을 펼치기 힘든데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 항공모함과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또 되게 의미가 심장한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면서 어느 충돌에서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지휘부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어느 충돌,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누구가 저지른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이 결국 한반도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더 벗어나서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노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얘기하죠. 더 큰 인도 태평양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영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 수많은 병력을 보내 주둔을 시키고 있지만은 붙박이로 주둔할 경우에는 미국의 셈법에서는 손해감 없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전만 책임질 뿐 아니라 대만 사태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사 사태에도 개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가 아닌 국가를 바꿔가면서 활동 영역을 높이는 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미군의 주둔을 재설계하면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이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군의 AH-64 아파치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한반도가 아니라 이라크에서의 미군 지원을 위해서 이라크로 주둔지를 옮긴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대만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의 이런 모습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브론슨 사령관이 예상을 한 건데요. 특히 이번 랜셋 회의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브론슨 사령관뿐만 아니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육군을 담당하는 사성장군이 있는데요. 이런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의 주도하에 브론슨 사령관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호주의 육군 참모총장 및 사령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토론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브론슨 사령관이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협조하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 사태 등 이런 분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1979년 월남과 베트남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으로 해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대규모 훈련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스펙대로 훈련한 대로 발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전쟁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전쟁의 안개라고 합니다. Fog of War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작전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만 침공도 아주 고난도 작전에서는 결정적 한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과 적응력이 부족하면은 훈련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모든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다양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복합 전장 환경 이런 데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 적응력을 계속 키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에는 그런 경험이 없고요. 그런 기회도 적었고요. 현대전에는 연합작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합작전, 협동작전, 육해공군, 그러니까 군과 군 사이의 협동작전,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전 등 이렇게 영역을 넘나드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못할 경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건데요. 지휘관들이나 장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제대로 내리고 그다음 위기관리를 하고 부하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시진핑이 계속 숙청을 하기 때문에 과연 능력보다 시 위주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뜩이나 실전 경험이 부족한데 이들 인사가 유사시 대만 침공 사태나 이런 데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2027년 시진핑의 지시대로 대만 해방전쟁, 대만 침공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시진핑과 중국군은 많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6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만군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드론이 중요하다, 포병이 중요하다 이런 전술적 교훈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군, 대만군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 첫째로는 군사적 우위만으로 신속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방어막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방의 지원도 컸고요. 우크라이나 군의 지휘부의 효과적인 지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으로 이 3년째 지지부진한 전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그러니까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고요. 둘째, 현대전은 아주 복잡하고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작전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고 드론이나 전자전, 정보전 같은 이러한 복잡한 전쟁의 양상들이 전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이에 맞춰서 정보 지원 부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드론과 정밀 타격 무기, 사이버전, 네트워크전 이런 데에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훈련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휘 체계와 전장, 정보력, 그리고 통합작전의 중요성. 러시아군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통신망이 마비가 되고 정보력이 부족해서 결국 전투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가지고 이게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중국군은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지휘 통제 컴퓨터 정보 체계, 그러니까 C4I라고 하죠. 줄여서 C4I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그 다음에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패와 정치적 통제의 위험성. 러시아군의 무능력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대규모 방산 비리를 통해서 무기 성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면서 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또 하나 그리고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허위보고나 무책임한 작전을 일삼는, 지휘를 일삼는 이런 지휘관들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이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려고 숙청의 칼날을 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불신과 숙청이 더 거세질수록 실전 준비 태세는 약해진다는 역설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비용의 상승. 러시아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치르면서 국제적 고립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경제 제재와 공급망 차단도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러시아와 같은 국제사회 제재, 외교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적 타격 등 이런 종합적인 비용을 반드시 치러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정국 국민 녀석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초반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X 등 이런 소셜미디어에 나오면서 국제 여론전을 주도하고 국민적 결속을 도모하면서 결국 서방 세계에서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항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 내부의 상대로 인지전, 여론전을 가열차게 펼치면서 내부의 역량을 갉아먹고 국제 상대를 대만을 고립시키는 이런 책동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반대로 그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듣고 대만과 중국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스웨덴의 공영방송이죠. SVT가 10일입니다. 지난 10일 단독으로 입수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상당히 전력을 증강하고 군사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핀란드 국경에서 약 57km 정도 떨어진 카멘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군용 텐트가 한 130개 정도 설치가 됐고, 위성사진을 보면 최대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한 145km 정도 떨어진 올레네아 기지에 보면은 러시아 공군의 전략 폭격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집결해 있고 일부는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를 계속 3개를 건설하고 하나를 더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그리고 소련 시절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폐쇄했던 공군기지를 다시 가동해서 헬기를 갖다 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러시아는 핀란드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 당시 제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1809년 원래 핀란드가 스웨덴의 영토였는데 1809년 러시아가 스웨덴과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으로 핀란드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치를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1917년에 핀란드가 러시아가 혁명을 틈타서 독립을 성공한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을 때 핀란드 출신의 교수랑 한번 그 집이랑 친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미워하듯이 핀란드도 러시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되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러시아와 당시 소련은 그 즈음에서 두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1939년에는 겨울전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1년부터 44년까지는 계속전쟁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식 용어입니다. 핀란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핀란드 특히 계속전쟁 기간 중에는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공격했는데요. 결국 아시다시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전쟁을 마감하자 핀란드는 상당한 영토를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게 할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핀란드는 중립국으로 남아서 있었는데 서방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러시아의 동맹도 아니고 중립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국, 나토도, 그리고 당시에 나토의 반대편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어느 한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서방과의 무역을 늘리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이렇게 약간, 특히 사회적으로는 소련의 기운은, 왜냐면은 당시 핀란드 냉전 시대 때 핀란드에는 소련이나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핀란드가 중립적 위치를 지키려고 나름 줄타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핀란드의 당시 태도를 가지고 핀란드화, 핀란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핀란드는 2023년 4월에 31번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국제서양 조약기구죠. 그리고 가입하게 된 계기는 그 전해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고요. 그래서 핀란드 안보가 위험하다고 해서 중립국의 전통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나토는 조약 5조에 따라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집단 안보 보장 체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대서 핀란드의 속셈은 거기에 기대서 나토 5조 집단 안보 체제에 기대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도 아니고 EU 국가도 아닌데, 핀란드는 나토 국가이면서 EU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할 경우에는 나토와 EU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핀란드를 침공하려는 어떤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같이 핀란드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이 강화 움직이게 되면서 핀란드 및 나토 회원국들은 긴장을 하면서 예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잘 살펴봐야겠죠. 핀란드 러시아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 경계 작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핀란드 부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단합과 대응, 임계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봐줄 것인지 한번 탐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도를 설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핀란드 부참모총장은 특히 경계하게 있는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면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잡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조치, 그다음 비군사적인 조치를 적절히 섞으면서 적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건데요. 특히 이제 핀란드를 향한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핀란드를 향해서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나토와 협의해서 러시아 국경지대의 복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 이것은 그러니까 육군사령부 같은 건데요. 요거를 올해 중에 국경지대에 설치할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령부는, 복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는 북유럽, 그러니까 핀란드 및 스웨덴 일대에서의 나토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핀란드는 또한 병력 규모를 현재 23만 명에서 28만 명을 늘리면서 국방이 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35를 비롯한 이런 전력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국경지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다른 국적을 위장을 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국경지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작전을, 전쟁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토는 핀란드와 함께 스웨덴이 가입했는데, 이후에 북유럽에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나토는 여러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집단 안보 체계이기 때문에 연합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이 참가하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라는 훈련을 지난해 핀란드 일대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런 다국적 연합 훈련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호환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그 연합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이처럼. 그런데 핀란드가 최근에 한국군에서 쓰고 있던, 우리 육군에 쓰고 있던 중고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 핀란드가 K9을 선택했고 그 결정이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K9 자주포 39문을 중고로 구매하는 계약을 핀란드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가 1억 3,400만 유로, 하나로 한 2,200억 정도로 합니다. 핀란드는 이미 벌써 K9을 58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8문을 구매한 뒤 옵션을 행사하면서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각각 5문씩 해서 모두 10문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중고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은 핀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K9의 자주포 대수는 96문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K9을 중고로라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K9의 우수성을 그동안 운용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K9은 전 세계 155mm 자주포 가운데 최고 베스트셀러죠. 최대 사거리가 50km까지 나가고요. 분당 6에서 8발 정도 쏠 수가 있는데 연사를 할 경우에는 15초 내에 3발 신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제가 K9을 공장에서 타봤는데요. 승차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쇼바라고 하죠. 쇼크 업소버. 그러니까 그거를 이 충돌을 억제해주는 ISU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은 승용차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자랑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K9의 실전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연평도 포격대 K9이 북한의 포격을 뚫고 반격을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튀르키예도 K9 보유국인데요. 시리아나 자국의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K9을 투입해서 상당한 전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K9을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면서 추가 구매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 핀란드가 이렇게 K9을 구매하면은 다른 북유럽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일단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핀란드의 근처의 국가인 에스토니아만 해도 K9이 24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28문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이 넷플릭스 영화에 한번 나와 있는 적이 있죠. 2022년에 노르웨이산 넷플릭스 개봉 영화 트롤 2022에 보면은 K9이 거대한 트롤 괴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K9의 포격으로 트롤이 쓰러지면은 영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심히 드러났듯이 포병은 여전히 전쟁의 신입니다. 결정적인 한방 그리고 전선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포병입니다. 포병이 포격인데 공격과 방어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K9의 신뢰성 있고 우수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폴란드 등 동유럽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도 K9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이 강화가 되겠다는 SBT의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답니다. 러시아는 일단 그 국경지대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공격적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토가 먼저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회원국가들을 동유럽이나 북유럽을 상대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러시아의 기본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에 연설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핀란드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우려에 대해서 과장된 위협 이론이라고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렇게 핀란드의 국경지대에서 전력 강화하는 그런 군사기술적 조치들은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며 나토의 동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핀란드의 2023년 나토 가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반복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해명대로 그냥 방어적인 조처에 불과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핀란드 나토 가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그 치고 빠지기 굉장히 능숙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슬쩍 건드렸다가 레드라인이니까 상대방의 한계가 어디까지를 탐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제스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고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해명대로 방어적인 조처인지 아니면 핀란드의 우려대로 공격의 전주국인지 침공의 전주국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리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에 있었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가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핀란드뿐만 아닙니다.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발트 3국뿐 폴란드, 스웨덴 이런 다른 국경을 접한 국가들과 국경지대에서도 군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발트 3국,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요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발트 3국입니다. 왜냐면은 발트 3국은 국가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은 러시아는 핀란드를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나토 회원국이라서 전쟁을 그러니까 전면 전쟁을 확전하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그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2020년대부터 늘어나가지고요. 2050년 무렵이면은 23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핀란드 이민국이 예상한 바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들을 앞잡이로 내서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 내 인구가 주민들이 핀란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투쟁을 벌인다고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러시아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해 준 거죠. 이런 시나리오의 하이브리드 전술이 이미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상대로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한편 리틀 그린맨이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고 눈을 제외한 그 얼굴 전체를 가리니까 바라크라바라죠. 이런 걸 씌고 있는 러시아군의 특수부대원들이 마치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처럼 위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상대로 투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것을 똑같이 핀란드 상대로 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 국가인데 이달 초에 사흘에 걸쳐서 국경지대 주변에서 무력 교전을 벌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교전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군사 전략적 변화나 한계점이 노출되고 그리고 양국 군사력의 실질적 우위가 무엇인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데요. 종교에 따라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 전면 전쟁을 4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무력 충돌은 10번이 넘습니다. 대부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는데요. 카슈미르라 가지고 양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해가지고 세 나라가 갈라치기 한 지역입니다. 이번 무력 분쟁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카스미르 파랄감이라고 되게 유명한 휴양지가 있답니다. 여기에 이슬람 과격 집단이 테러를 벌여가지고 인도 관광객 26명을 죽게 만들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일 인도가 테러의 배후라며 파키스탄을 공격했고요. 10일 파키스탄이 눈에는 눈이라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도가 또 받아쳤죠.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휴전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요. 근데 이번 무력 분쟁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분쟁은 상대 측이 점유한 카슈미르만을 목표로 삼아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카슈미르를 넘어서 상대국의 본토도 타격 목표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마바드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까지 공격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무력 분쟁을 카슈미르 안에 지금까지는 가둬놓아서 확전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는데 이제 그 고리마저 풀린 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또 잘 아시다시피 핵무장 국가입니다. 인도가 한 172기 지난해 기준으로요. 파키스탄이 한 170기의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슬라마바드 근처 파키스탄의 공군기지가 인도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파키스탄에서는 국가통수기구 NCA를 소집했습니다. 이 NCA라는 조직은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사용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쓰겠다 이런 표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no one of our business,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던 미국이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휴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국이 핵무장한 건 1997년인데요. 1997년 이후에도 바로 이듬해 98년에 카길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벌이고 무력 분쟁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전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나름대로 양국이 확전을 막는 조처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슈미르의 상대적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본토까지 하게 되면서 이런 가드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에 비해서 인구, 경제력, 군사력 모두 재래식 군사력이죠. 모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만 보면은 인도가 14억 2천만 명인데요.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명. GDP 비교하면 파키스탄이 인도가 약 4조 2,700억 달러고요. 파키스탄이 2,960억 달러입니다. 한 20배 정도 뒤집네요. 20분의 1. 재래식 군사력은요. 상비국만 하면 인도가 150만 명, 파키스탄 65만 명이고요. 전차로 비교하면은 인도가 4,200대, 파키스탄 2,600대. 항공기는 인도가 2,200대, 파키스탄이 1,300대. 대략 절반 규모죠. 그리고 함정도 절반 규모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가 290척, 파키스탄이 120척. 그리고 인도는 항공모함을 2척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SSBN을 2척을 갖고 있고요. 2척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규모에서는 인도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세를 만회하고자 아주 공격적인 핵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위 억지 전략이라는데요. 인도의 재래식 공격에도 파키스탄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선제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불안해진 겁니다. 이게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핵전쟁을 하려면 남의 나라 먼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요. 양국의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사망자가 두 나라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 이 사이에 발생할 것을 전망했는데요. 더 문제는 핵폭발로 생긴 그을음이 한 1,600만 톤에서 3,600만 톤 정도 생겨서 그 그을음이 하늘을 뒤덮고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지표면의 온도를 섭씨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리고 강수량이 15%에서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만의 일이라고 우리가 팔짱 끼고 바라볼 상황은 아닌 거죠. 파키스탄이 지난 9일 교전 과정에서 인도 공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중국에서 수입한 J-10 전투기와 PL-15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6대 모두 라팔은 아닙니다. 라팔은 아니고요. 파키스탄 측 주장에 따르면은 전투기 5대와 1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는데요. 전투기 5대는 라팔이 3대, 그다음에 미그 29가 1대, 그다음에 수호이 30이 1대, 그다음에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헤론 1대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요격 지점이 그려진 지도, 그리고 레이더 정보, 그다음에 인도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한 내용의 감청 내용 이런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군은 묵묵부답인데요. 양국의 선전전이 심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한쪽의 주장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9년에 카슈미르를 배경으로 해서 무력 분쟁이 있었는데 인도군의 미그 21 전투기 1대가 격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1명이 생포까지 됐는데요. 그 당시에 파키스탄은 자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JF-17이라는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열린 방산 전시에서 이 전투기가 이 JF-17이 인도군 미그 21을 격추한 JF-17이다 이렇게 버젓이 전시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2019년에 인도군의 미그 21을 격추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F-16이었습니다. 그 F-16이 암람을 발사해서 인도군의 미그 20을 격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키스탄이 버젓이 거짓말을 한 거는 미국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F-16을 판 것은 인도와의 무력 분쟁에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국 내 테러리스트 상대로 전투를 벌일 때만 투입할 것을 보장을 요구했고 파키스탄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꼴이기 때문에요. JF-17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측이 상당히 가짜 뉴스를 범람시키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그 라팔의 꼬리 날개가 그리고 또 수호이나 미국기에서 나왔을 거로 보이는 사출 자석이 땅에서 발견된 것을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제 PL-15 미사일의 잔해나 아니면 불발탄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걸 보면은 라팔 한 대 그리고 미그 29 또는 수호이 30 중에 한 대 인도군에서 최소 2대의 전투기가 격추가 됐고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는 PL-15가 아닌가 전과가 아닌가 이렇게 서방 언론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 피해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의 상호를 서로 폭격했는데 그것만 따지고 보면 파키스탄 측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측의 공군기지라든지 미사일 시설 같은 거에 많이 이번에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팔 전투기의 격추 때문에 인도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왜 라팔이 이번에 떨어졌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추정을 해보면은 당시 라팔은 공중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라팔이 무장할 수가 있는 스칼프, 해머 등 장거리 정밀 타격 지상 무기 동원해서 파키스탄의 그 시설들을 테러리스트 시설을 폭격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카가만 무장을 했고 라팔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무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팔의 편대를 후방에서 이제 미그 29나 수호이 30이 호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인도군이 확전을 우려해가지고 파키스탄군의 레이더 시설이나 지대공 미사일을 손을 건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자전기나 공중 통제기,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지도권 미사일 사이트 등 모든 지원 전력을 총동원해서 파키스탄의 J-10 전투기나 JF-17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도 파키스탄의 전술은 놀랍고 특히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았나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J-10이 물론 나름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 입증이 됐지만 J-10의 전과라기보다는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과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PL-15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한 7km 넘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중국 공군이 PL-15를 가지고 후방에 있는 공중구급기나 공중 통제기 같은 지원 전력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 해군 간 같은 거는 이제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개조해가지고 AIM-174라는 그 미사일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미 공군은 또 미 해군과 손을 잡고 암람 미사일을 좀 확대를 해서요. 사거리를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검증이 됐는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도를 좀 고려해가지고 로우키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언론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저 J-10을 만드는 청두 에어 커퍼레이션 CAC라고 하죠. 주가는 치솟았고 라팔의 제사인 다소의 주가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후폭풍이 있는데요. 라팔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벌어진 격전 속에서 양국의 피해 규모는 되게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이 최대는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인 1999년, 이듬해 1999년 카슈미르의 카기를 파키스탄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인도군이 거기에 반격을 해서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5월부터 7월 이 석 달 동안 인도군이 527명이 전사를 했고요. 파키스탄 전사자는 453명이 나왔다 합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은 인도군이 조금 더 높았는데 어쨌든 파키스탄군을 물리쳤으니까 인도 측에서는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경우 인도 측 사망자는 민간인이 21명, 군인이 5명이고요. 파키스탄 측은 민간인 사망자가 30여 명, 군인 전사자가 11명이라 합니다. 근데 이 밖에 구체적인 피해는 양측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인도군 같은 경우는 7일 공습에는 테러리스트 시설만을 노렸다고 했고 군기지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10일 인도 공군 기지 등 군기지를 공격해가지고 인도도 파키스탄의 기지를 타격을 했고요. 근데 서방 언론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보면은 파키스탄 측 피해가 시설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다시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일어날 경우에는 양국 모두 최신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공중전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 모두 전면 전쟁을 확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선을 이제 라인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제선을 넘어가지 않고 자국의 영공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공중전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렬한 국경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처럼 LOC 통제선을 두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공중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인도는 라팔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 같고요. 또 수호이 30을 앞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호이나 라팔 같은 경우는 인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J-10과 JF-17 그리고 필요하면 F-16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팔이 추락을 했지만은 결코 만만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인도가 좀 더 작전을 정밀하게 짜고 라팔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공중전에서 지금처럼 전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맺지는 않았고 이제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 휴전이죠, 말 그대로. 휴전을 한 상태고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을 중심으로 휴전 수상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경지대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 서로 비난하고 있어서 약간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중단, 외교관 추방, 그다음에 국경과 영공 폐쇄, 무역 중단 등 이렇게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내렸던 여러 가지 보복 조처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정과 조약이 효력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실질적 국경선을 하는 통제선을 인정하는 심나 협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강의 물줄기를 인도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조약한 게 인더스강 조약이 있습니다. 심나 협정과 인더스강 조약 이 두 가지 중요한 파키스탄 관계에서 중요한 협정과 조약을 인도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스강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도스강 물줄기를 틀어막아서 파키스탄을 말려 죽이겠다는 게 인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댐을 쌓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그 효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 하나 자체만으로 파키스탄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역시 파키스탄과 핵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르는 확전을 꾀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키스탄과의 휴전 협상과 그리고 이후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싶어 하는 게 인도의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슈미르에 대한 테러, 파키스탄의 군 정보국이죠. ISI가 계속 지원한다고 인도는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단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요구사항을 들이밀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브링크맨식으로 나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포 전략 같은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카슈미르입니다. 이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양국 간의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 가능성은 계속 상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카슈미르가 이제 원래 무슬림들이 많은 인도의 지방인데 거기에 무슬림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2019년 이후에 이걸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카슈미르 내부의 인도계 무슬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긋지긋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이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돌마 바흐체 궁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러시아가 손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3년 만이랍니다. 이런 고위급 협상이. 그래서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가졌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한테 있는데 일단은 중재는 튀르키예가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열린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2022년 3월 이후에 3년 만에 첫 직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루스텐 우베로프 국방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근데 러시아 측 대표단이 정장을 입은 반면에 반대편에 앉아있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절반이 군복을 입었다 합니다. 위장복을 입었다 하는데 상당히 대조적으로 묘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번 고위급 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삿바 싸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안은 직접 했지만은 협상에는 본인이 몸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난 11일에 푸틴 대통령이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깜짝 제안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푸틴과 직접 만나겠다 역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스탄불이 아닌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까지 건너가가지고 회담 성사를 기다렸는데 결국 푸틴의 불참이 가시하니까 이스탄불행을 포기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거기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의 3년 만에 첫 고위급 회담은 90분을 넘겨서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를 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텐 우메로프 국방장관은요,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고위급 대표회담에서 내세웠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전의 전제 조건과 기간, 그리고 점령지 영유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3년 전 양국이 논의했던 이스탄불 공동성명이 평화협정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스탄불 공동성명 초안에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그러니까 나토의 가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편도 서지 않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규모의 축소, 그리고 외국의 군사 지원 금지, 이같이 우크라이나 측이 전혀 바라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반대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요구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에 비해서 즉각 30일간 휴전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휴전을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통제지근 현재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의 시각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일단 평화 협상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파투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문제만을 내놓은 것 같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 EU와 주변국들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EU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 강화를 나서겠다고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이 교섭이 이뤄지는 그 순간 알바니아에서는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죠. 대통령 같은 그런 성격의 직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편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을 늘려야 하며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제재 패키지에는 노드스트림 1과 2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추가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드스트림은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가스라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함대 쉐더 플리트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우회수단인데요. 선박의 정확한 국적과 그다음에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유령회사 소속 배들로 구성된 함단을 얘기합니다. 주로 50년 이후 넘는 노후와 유조선들로 이루어졌는데요.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강력한 금융 제재, 경제 제재를 주도하였고 현재도 2,400여 명의 임명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일방적 영토 점유와 그다음에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 각국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EU가 평화협상의 한 당사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제외하고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그러니까 평화유지군 파견 같은 그런 것들을 제안한 한편 미국 중심의 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 협상은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죠.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소모전이 지속할 것. 둘째, 일시적 휴전에 성공한다. 셋째,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영토를 얻는다. 넷째, 우크라이나가 반경에 성공한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모전이 지속할 가능성은 가장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러시아는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계속 지대한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지원이 물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에 특히 미국에서부터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일시적 휴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그다음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 악화하면서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만 보장받은 상태로 휴전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정전체제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그 비슷한 방식과 같은 휴전이 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안전보장을 받는 조건의 일시적 휴전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모전인 지속 시나리오보다는 낮지만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해 추가적으로 영토를 얻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3년이 넘는 전쟁을 많이 지쳐있지만 아직도 싸울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결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실망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결렬 직후에 푸틴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면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기간 중에도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단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는데 집권 이후에 100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건 또 트럼프 특유의 과정법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이 안 되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경고를 날리면서 내가 직접 푸틴을 만나야만 진짜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해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개인적 욕심도 있고요. 트럼프 개인적으로 되게 전쟁이나 피를 흘리는 것에 상당히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끝나야 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한 의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푸틴과 만나면은 다 끝낼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와 그다음에 휴전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틴 역시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은 양국의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사전에 조건에 대해서 조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율을 하고 있는 움직임은 현재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는 푸틴의 시간 끌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눈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은 러시아에 대해서 실질적 불이익, 그러니까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조처는 현재 그런 조처가 취해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푸틴보다는 젤렌스키에 더 돌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쉽지 않은 상대고 승리할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의 요구사항, 특히 그러니까 지금 점령한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포기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라 압박을 가고 있는 거 보이고요. 유럽연합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트럼프의 불확실한 메시지에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정서가 많이 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M1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